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스피드 암기노트 계약법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계약 총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총론에서는 이 계약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부터 알아둬야 됩니다. 계약에는 낙성계약, 요물계약이 있는데요. 낙성계약이란 청약과 낙약, 승낙이죠. 청약과 낙약의 의사표시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계약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계약이 이 낙성계약이다. 청약과 낙약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낙성계약. 반면에 요물계약은 위에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더해서 어떠한 출연행위를 하거나 어떤 사실이 발생해야 성립하는 계약이 이 요물계약이에요. 쉽게 말해서 실제로 물건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다. 의사표시의 합치 외에도 요물, 물건이 요구된다는 거죠. 물건을 주고받아야 성립하는 계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상광고, 계약금 계약. 이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전부 지급해야 성립을 합니다. 요물계약이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계약이 이 요물계약에 해당해요. 다음 중 요물계약이 아닌 것은 종종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얘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현상광고, 계약금 계약, 임대차 보증금 계약은 실제 계약금과 보증금을 주고받아야, 물건을 주고받아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그리고 쌍무계약, 편무계약으로 계약을 분류할 수도 있는데요.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의무가 있다는 거죠. 당사자가 대등한 대가관계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고, 따라서 유상계약을 말하고 대부분의 계약이 쌍무계약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계약이다 하면 쌍무계약이니까 대부분의 계약이 여기에 해당하죠. 반면에 편무계약은 당사자 중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양 당사자의 채무가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 편무계약이라고 해요. 요 사용대차는 돈을 안 받고 빌려주는 행위예요. 무상으로 빌려주는 계약인 사용대차와 증여, 무상임치, 무상소비대차 이런 것들이 편무계약입니다. 돈을 받고 빌려주는 행위는 임대차고요. 돈을 안 받고 빌려주는 행위는 사용대차다. 자, 그리고 현상광고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문에 등장하면 편무계약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현상광고도 편무계약이다.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그리고 유상계약, 무상계약으로 나누면 유상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대가성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 역시 매매 등의 대부분의 계약이 유상계약이겠죠. 반면에 무상계약은 재산상의 출연을 하지 않는 계약. 증여나 사용대차나 무상임치, 소비대차 각종의 무상계약을 말한다. 매매나 교환, 임대차 등 대부분의 계약은 유상계약이고 증여, 사용대차, 무상임치, 소비대차 등 재산상의 출연이 없는 경우에 무상계약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출제 가능성은 낮아요. 민법상으로 각종 계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매,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이 전형계약에 해당하고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되지 않는 계약이 비전형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한 가지 이 중개계약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전형계약입니다. 그리고 일시적 계약이냐 계속적 계약이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요. 계약에서 채무의 이행,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으로 계속성을 요하는 것이 계속적 계약이고요. 계속성이 없이 일정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은 일시적 계약입니다. 나누어 보자면 임대차나 사용대차, 고용 등은 급부의 실현이 계속적이죠. 앞에 계속자 붙여보면 됩니다. 계속 임대한다, 계속 사용한다, 계속 고용한다, 계속적이지만 일시적 계약은 매매, 교환, 증여 등 계속적일 수가 없고 일정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계속 매매한다, 계속 교환한다, 계속 증여한다. 좀 이상하죠? 이렇게 일시적, 계속적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면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쌍무계약, 도급계약 맞습니다. 자, 편무계약에는 사용대차, 증여, 무상임치, 소비대차 등이 해당한다고 그랬죠? 도급계약은 쌍무계약 맞습니다. 2번 편무계약으로는 무상임치계약이다. 맞죠? 무상임치는 편무계약. 임대차계약, 유상계약 맞고요. 위에서 사용대차, 증여, 무상임치, 소비대차 이런 것들이 무상계약입니다. 편무이자 무상계약이다. 그래서 사용대차 계약이 무상계약이다. 요것도 맞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현상광고 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닌 요물계약이죠. 요물계약에 또 어떤 게 있었죠? 현상광고 계약,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같은 것들이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더해서 어떤 물건을 제공하거나 어떤 사실이 발생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현상광고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기출문제였고, 자, 다음으로는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물계약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청약하고 승낙함에 의해서 즉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의사 합치가 없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한다. 의사 합치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거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거나 어쨌든 합의되지 않으면 계약 성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불성립한다. 그리고 이 청약과 승낙은 모두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도달주의입니다. 도달해야 성립한다. 청약과 승낙 역시 도달해야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했을 때 그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청약의 도달을 알면 청약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다.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했을 때 그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청약의 도달을 알면 청약의 효과가 발생한다. 자, 여기서 청약이란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을 제의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을 제의하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청약이다. 이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거나 계약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두루뭉술로 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상대방이 승낙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겠죠. 적어도 계약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하지만 이는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되는데요.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은 청약을 하게 하려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을 꼬시는 구인 광고나 상품 광고죠. 아파트 분양 광고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당사자가 제출한 견적서 등 이런 것들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데, 청약의 유인과 청약은 다른 거예요.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고, 청약의 유인은 청약을 하게끔 유인하는 거지 바로 계약이 체결될 정도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광고나 견적서가 청약은 아니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구별된다.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이 청약이라는 것도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청약의 통지를 발송 후에 이 표의자가 사망했다 혹은 제한능력자가 됐어도 이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그대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청약은 절대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은 철회 없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반 의사표시는 도달 전까지는 철회 가능하죠? 하지만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합니다. 다만 철회권을 유보하는 경우 철회 가능하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격지자간이라도 이 청약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나중에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발송될 때 성립한다. 요 지문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격지자간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가 발송될 때 성립한다. 요것과 격지자간 청약은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 발생한다. 요거와는 달라요. 격지자간 청약도 반드시 도달해야 효력 발생합니다. 그리고 청약은 꼭 한 사람한테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 가능하다. 그리고 양 당사자 서로가 동일한 청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바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를 교차 청약이라고 한다. 만약에 A라는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있을 때 갑이 을에게 이 집 내가 팔게 요런 청약을 하고 을은 갑에게 그 집 내가 살게 요런 청약을 서로 동시에 했다면 요건 동일한 청약이죠. 서로 승낙의 절차가 필요 없이 교차 청약이기 때문에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된다. 자, 청약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승낙입니다. 자, 승낙이라는 것은 청약의 상대방이 계약 체결에 동의를 하는 의사표시죠. 그래, 네가 청약한 내용 내가 다 동의한다 하는 의사표시가 승낙이다. 자, 승낙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없습니다. 반드시 청약자에게 승낙을 하는 거다. 허공에다 대고 승낙하면 안 되겠죠? 청약 한 사람에게 승낙해야 된다. 그리고 청약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 내에 해야 된다. 이 승낙을 청약의 효력 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이를 연착된 승낙으로 보고요.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승낙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청약자에게 해야 되는데 청약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연착된 승낙으로 새로운 청약이 된다. 다만 연착된 승낙이 통상적인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그렇게 한 경우, 즉 발송은 늦게 하지 않았는데 도착이 늦어져서 승낙이 연착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승낙자에게 통지를 해야 연착된 승낙으로 보는 거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기 때문에 승낙이 연착되더라도 연착된 것으로 보지 않고 계약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자, 승낙의 발송은 늦지 않았으나 도착이 늦은 경우는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체크하세요. 기본적으로 청약의 효력 기간 내에 승낙해야 되지만 연착된 승낙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한 경우, 즉 청약자의 승낙 연착 통지가 없으면 연착된 것으로 보지 않고 계약은 성립한다. 자, 이렇게 청약 자체에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승낙은 그 기간 내에 해야 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은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된다. 뭐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 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되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문구 그대로 암기하십니다. 청약이 승낙의 기간을 정하면 승낙은 그 기간 내에 해야 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하면 되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자, 승낙이라는 것은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죠. 승낙을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문구를 삽입했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꼼수를 넣어도 승낙의 의무는 없다. 계약은 성립 안 한다. 기억하시고요. 별도로 조건을 붙인 승낙이나 변경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A라는 내용으로 청약을 했을 때 오케이, A 내용 그대로 동의를 해야 승낙하는 것이지 A 내용에다가 조건을 붙이거나 약간 변경해서 이렇게 하면 승낙할게, 이렇게 변경 승낙했다, 이런 것은 승낙으로 보는 게 아니고 B라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A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격지자간 계약은 요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시점에 성립을 한다. 요거 주의하세요. 보통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택하지만 아까 청약도 도달주의였죠. 하지만 격지자간 계약에서 요 승낙의 통지는 발송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 문구대로 기억하십니다. 언제 성립한다?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 통지가 발송된 시점에 성립한다. 자,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나 보면 갑은 승낙 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을에게 2020년 5월 1일 날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청약한 사람이 누구죠? 갑이죠. 갑이 승낙 기간을 정해서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자기 X주택을 5억에 팔겠다고 청약했죠. 그리고 그 청약이 을에게 5월 1일 도달했다. 자, 1번.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자, 맞는 지문이죠? 청약은 기본적으로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했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자, 요게 틀렸네요. 의사표시는 발송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효력을 유지한다.
2번은 X. 갑이 을에게 2020년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시한 경우에는 을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죠. 맞죠? 청약자가 이의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문구를 넣더라도 승낙의 의무는 없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을이 20년 5월 15일에 승낙한 경우, 자 무슨 말이죠? 연착됐다는 거죠. 승낙의 연착이다. 그랬을 경우 갑은 을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자 맞습니다. 승낙 기간을 넘어서 연착된 승낙일 경우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갑이 다시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을이 5억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서 5월 8일에 갑에게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맞겠죠? 성립되면 큰일 나죠. 5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와 5천만 원에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를 변경된 승낙이라고 해서 새로운 청약이 되고 만약에 갑이 이를 받아들이면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너 너무 좋아하니까 5천만 원에 팔게. 미쳤죠? 어쨌든 변경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 더 풀어보면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특정인 다수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죠? 승낙은 효력이 없습니다. 승낙은 청약한 자에게 해야 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은 가능합니다.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자 청약은 철회 못한다고 했죠.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된 때는 서로 청약 내용을 모르겠죠. 교차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격지자 간 승낙 요건 청약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승낙을 발송할 때 성립한다. 요 내용하고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격지자 간 승낙은 발송할 때 계약 성립,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그 내용도 모르는데 발송됐다고 성립할 수 없겠죠.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성립한다.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광고는 청약 아니라고 했죠. 광고는 청약 아니다. 청약의 유인입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이 제시돼야 청약이 됩니다. 4번도 틀렸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요게 맞네요. 하도급 계약, 각종의 광고, 견적서 제출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5번이다. 자 다음은 약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약관은 일방의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 체결을 위해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해요. 보험약관이나 핸드폰 가입할 때 통신사 약관 같은 것처럼 일방 당사자, 보통 회사겠죠? 일방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 주로 고객들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 약관입니다. 이러한 약관은 해석의 원칙이 있는데 먼저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어요. 신의 성실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건 그런 원칙이 있다 정도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객관적 획일적 해석의 원칙입니다. 요게 뭐냐면 평균적으로 이해 가능한 수준의 객관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지문에 주관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관은 반드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평균적 이해 가능성이 기준이 된다. 자 그리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 약관의 뜻이 불명확할 때는 약관의 작성자, 어떤 큰 기업이나 단체겠죠? 요 작성자가 불이익을 받는다. 소비자 보호 측면의 원칙이에요. 약관의 작성자에게는 불리하고 주로 고객,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입니다. 불명확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평균적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한다. 요게 약관 해석의 원칙입니다. 주관적이라는 표현 나오면 틀리다. 자, 계약 내용으로의 편입. 요건 무슨 말이냐면 약관에 내용이 다 있다고 해서 고객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설명하지 아니하면 약관 작성자는 그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명시하고 설명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지 않겠다. 그런 법이에요.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명시 설명을 못 들었다면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설명의 의무가 없다.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이니까. 그리고 약관 내용과 달리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명시되고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지만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이다 또는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자 그리고 약관은 일부 무효 법리 적용 안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한다. 약관에서는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다. 요 일부 무효 법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무효되어도 나머지는 그대로 유효다. 약관에서 일부 무효되어도 나머지는 유효. 요거 기억하십니다. 다음으로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래 쭉 등장하는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 약관은 무효인데요. 무효인 약관들 어떤 것들이 있나 하나하나 암기하셔야 됩니다. 불공정 약관. 먼저 시인의칙 위반 약관 안 됩니다. 시인의칙을 위반한 약관은 무효다.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이 어려운 조항,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서 이러한 약관은 무효다. 그리고 약관 작성자, 주로 기업이나 회사 쪽이겠죠? 그런 약관 작성자가 면책하기 위한 조항들, 이런 것도 불공정한 조항이에요. 면책 조항도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데 고의 중과실로 인한 책임 배제 조항, 고의로, 그러니까 일부러 회사 쪽에서 잘못한 경우에도 면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불공정하죠. 그리고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을 제한한다거나 사업자의 위험을 고객한테 넘기거나 담보 책임을 배제한다거나 담보 책임에 따른 고객의 권리 행사 요건을 가중하거나 견본이나 품질 성능 표시에 대해서 보장된 내용의 책임을 배제, 제한하는 조항 모두 무효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이런 나쁜 새끼들. 이렇게 불공정하다는 게 확 와닿죠? 고의 중과실을 했을 때도 책임을 배제하겠다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을 제한하거나 사업자 위험을 고객한테 떠넘기거나 담보 책임을 배제하거나 담보 책임에 따른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거나 이런 조항은 면책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하는 조항도 무효고요. 고객이 해지를 배제한다거나 또 어렵게 하는 조항, 반대로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지 권한을 부당하게 주거나 요건을 부당하게 완화하는 조항은 이 역시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다. 무효가 됩니다. 자, 회사가 불리하면 쉽게 해지할 수 있고 고객이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아주 어렵게 만들거나 해지를 못하게 하거나 그런 조항은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구들의 특징을 보면 주로 부당하게, 본질적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 이런 문구들이 있죠.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잘 읽어보면 불공정하다고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불공정 약관은 무효다. 자, 약관과 관련된 기출문제 살펴보면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네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맞죠?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손해배상 의무 무효다.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된다. 이것도 맞죠? 누구에게 불리하게? 약관 작성자, 회사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거래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좋은 말이죠? 맞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맞겠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 공정성 잃은 약관입니다. 자, 5번이 답이겠네요. 보통거래 약관의 내용은 개개의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은 맞는데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요게 틀렸네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약관에서 주관적 문구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약관 해석의 원칙은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기억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과실이 있다면 책임져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목적이 불능인 계약, 다시 말해 원시적으로 이미 불능인 계약,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매하는데 매매 전에 이미 토지가 공용 수용된 경우다. 이 목적이 불능인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 악이라는 말이죠.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가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임을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는 책임입니다. 어떤 계약이다? 목적이 불능인 계약,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해야 된다. 자, 요건은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요. 계약이 체결 안 됐는데 손해배상하라고 할 수 없고 목적의 원시적, 객관적인 불능이 있어야 된다. 요게 중요하겠죠? 과실 책임을 물으려면 이미 원시적 불능이다. 원시적으로, 객관적으로 불능임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채무자가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된다. 악이나 과실이어야 된다. 요것도 요건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은 몰라야 되겠죠? 상대방은 선이어야 과실 책임이 성립합니다. 자, 이렇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하게 되면 그 효과는 상대방에게 그가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써 발생한 손해, 그 신뢰 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자, 이행 이익이 아니라 신뢰 이익이에요. 계약이 유효함을 믿고 지출한 비용 등 계약 체결 비용이 이 신뢰 이익입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행 이익은 배상하지 않는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목적이 불능인 계약은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요거까지. 목적이 불능인 계약, 이행 이익 아니라 신뢰 이익 배상해야 되고 그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된다. 자,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스피드 암기노트 계약법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계약의 효력 파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